한국은 강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연구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싱크탱크에서 국제관계와 지정학적 갈등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각 나라가 어떤 선택을 통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건 제 일이기도 하지만 제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주로 강대국의 외교 전략이나 국제 갈등 같은 거창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레이더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물론 BTS나 삼성 같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국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에 뉴스 알림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우크라이나 한국의 첨단 무기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크라이나와 한국,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요청을 할까 싶었죠. 전쟁 중이라는 건 알겠지만 한국이 왜 거론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매일같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제였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더군요. 첨단 무기를 보유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고 특히 K9 자주포나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 특히 한국인들이 쓴 반응은 저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죠? 북한도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우크라이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기나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의 이 반응은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 미국이나 유럽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신중한 거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했죠. 그런데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 국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왔더라고요. 이라크 파병, UN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협력했던 기록들까지. 한국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이유는 뭘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히 안보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죠. 뉴스를 보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사하면서 저는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독특한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엄청난 균형 감각을 키운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국제적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한국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시아 역사 강의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국은 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 산업부터 살펴봤어요. K9 자주포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주포라면서요? 아, 그리고 K2 흑표 전차, 철매투 방공 시스템 리스트가 끝이 없더군요. 이 무기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잖아요. 휴전선 바로 위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있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일이 잦아요. 한국은 매일같이 그런 위협을 견디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군사기술 개발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들이 왜 첨단 무기와 방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더군요. 베트남 전쟁부터 이라크 파병, UN 평화유지군 활동까지. 심지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난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모든 게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대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죠. 그런데도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조사하며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의 도움을 받기만 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받은 도움을 몇 배로 되돌려준 사례가 많더군요.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베트남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복구했어요.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었죠.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국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니 저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미국은 늘 강대국으로서 자랑스러운 역할을 해왔다고 믿었지만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너희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거 알아? 라고 말했더니 한 친구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거야? 원래 아시아 국가들은 다 열심히 일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친구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넘어갔어요. 조사를 마치고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만들어낸 나라였으니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외교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게다가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있고요. 이건 마치 네 마리 거대한 고래 사이에 낀 물고기가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은 냉전시대 이후로 아주 복잡한 전략을 통해 이 균형을 유지해왔더군요. 우선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에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에 주둔군을 배치했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속이 아닌 협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였어요.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왔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사드 문제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했을 때도 한국은 이를 견뎌내며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했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담대함이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약소국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제가 봤던 다른 어떤 외교 관계보다도 복잡해 보였어요. 과거 식민 지배와 역사 문제 때문에 두 나라 간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적 협력이나 안보 이슈에서는 다시 손을 잡는 걸 보며 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적대 이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제가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이런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통일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단순히 분단된 나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분단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진 진화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죠. 한국은 매 순간 자국의 안보, 경제, 그리고 국제적 이미지를 조율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참 신중한 나라 같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아?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 문제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신중함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 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외교술이 아닐까 싶었죠.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남아왔다는 사실에 감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의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도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1950년대 당시 한국은 모든 게 파괴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죠. 먼저 저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았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저 외국의 도움 덕분에 성장한 게 아닐까? 하지만 조사할수록 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조는 단지 기반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낸 나라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였어요. 1970년대 한국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운동을 시작했대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시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이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끌어낸 사회적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도 있었더라고요. 노동자들의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당시 억압적이었던 정치 상황까지.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한국이 자신만 잘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원조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술과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자랑스러운 미래로 바꾼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순히 몇몇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단결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전쟁 당시와 현대 한국의 사진을 비교해봤어요. 전쟁 직후의 사진에서는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사람들만 보였는데 현대 한국의 사진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더군요. 이런 변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측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제 강국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요즘 전 세계가 K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 열광하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문화와 기술 혁신의 여정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강인한 의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먼저 K-팝부터 시작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이름은 이미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의 힘 때문이 아니더군요.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왔다고 해요. 문화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한국은 아주 일찍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 한국은 단순히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K-팝은 이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 친구가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땐 그저 재미있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문화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글로벌한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죠. 저는 그 드라마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복잡한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 대단했어요.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도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저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술적 발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같은 브랜드는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세계인의 삶을 바꾼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조차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속에 한국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상업적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이었어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미국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주제였죠.
제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역사적 극복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평소라면 단순히 재미로 즐겼을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화면 속에 담긴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해. 단순히 과거의 역경을 극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걸 넘어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외부적인 성장만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도전 정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 침략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고구려, 조선,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까지.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정신은 그들의 속담과 문화에서도 잘 드러나더라고요. 한국에는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 말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 속담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민족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온 원칙 같았습니다. 이 도전 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높은 교육열, 스타트업 붐, 그리고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활약. 저는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은 단지 개인적인 노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강점은 연대라는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알게 되었죠.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함이나 사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정이라는 개념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강하게 발휘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을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기여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방식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빠른 대응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주목받았잖아요.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가 한국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사례였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점점 한국 사람들이 가진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경제나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도전 정신과 서로를 향한 연대감이 모든 성공의 바탕이었죠.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제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돕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었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술 전수와 교육 지원은 한국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국제 협력 방식은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돈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왔어요. 특히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아 여러 나라의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존경스러웠어요. 또 하나 주목했던 건 한국이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에서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약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교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나라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누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작은 아시아의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영향력과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이유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인한 정신, 창의적 사고, 그리고 따뜻한 연대감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동료가 말했죠. K-팝이나 삼성 같은 걸로 유명하긴 하지.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그들의 진짜 매력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있어. 저는 점심시간 내내 한국이 가진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재건부터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까지. 그들은 점점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동료는 말했죠. 진짜 놀랍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 한국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야. 그들의 정신력은 우리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한국에 끌리는 걸까?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줬고 저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며칠 전,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 주제는 현대 아시아의 경제와 정치였는데 연사가 한국을 예로 들며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나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두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연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이 단순히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지도로만 보이진 않아요. 그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싶어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답은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스페인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르도 바스케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인류학자이자 교수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와 남미의 작은 공동체들을 연구해왔어요. 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연구 여정은 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지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작년 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인류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김준우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과 나눈 대화는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이 제 연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리카르도 교수님,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북한산을 보셨다면 놀라셨을 거예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산이 있다니 믿기 힘들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주제와는 다른 양상의 인간과 자연 관계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제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하셨어요. 리카르도 교수님,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교수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연구는 도전이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자로 6개월간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말들을 연습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어요. 특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북한산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들, 그 모습이 마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대화 같았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어요. 스페인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오갔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이 빠른 템포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글자가 한글이어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옆 테이블에 친절한 한국인 부부가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추천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그 맛있는 향과 매콤한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매운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를 도와줄 조교 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수연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차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대중교통 이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그 효율성과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스페인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하철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차량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도시 속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작은 공원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산들. 이런 모습들이 제 연구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적응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려다가 발음을 잘못해 오히려 더 맵게 나온 음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에 익숙해졌고 복잡한 지하철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공손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히면서 저는 이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제 본래의 목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시 속 자연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접한 한정식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수많은 반찬들, 고소한 된장찌개, 그리고 윤기 나는 밥.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비빔밥을 접했을 때 저는 그 다채로운 색감과 영양의 균형에 감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 등을 섞어 먹는 방식이 마치 한국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비빔밥이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와도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체험하면서 저는 점차 음식과 자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그 조리법과 먹는 방식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후 저는 김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북한산 등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도움을 받아 등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을 오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큰 산들이 있었거든요. 등산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 씨는 저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알려주었어요. 등산화, 배낭, 등산복,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등산복을 사러 갔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등산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등산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등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국에서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북한산의 가파른 경사에 놀랐어요. 스페인의 완만한 산들과는 달리 북한산은 바위와 돌계단이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등산객들은 힘든 기색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체력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김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수연 씨가 이것이 한국의 등산 문화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이 따뜻한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는 주변 등산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비록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숨가쁘게 올라온 보람을 느끼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 이 모든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난 한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30년 넘게 매주 북한산을 오르셨다고 합니다. 산에 오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여기서 우리는 젊어집니다. 그들의 말씀에서 자연이 도시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북한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연을 찾고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등산이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북한산 등반 이후 저는 한국의 산악 문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북한산을 찾아 등산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만남과 교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혼자서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의 단풍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 분이시네요. 혼자 등산하세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였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온 리카르도라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리카르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올라가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산의 역사, 식물, 동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이 산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전쟁 중에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휴식 공간이 되었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산이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산길에 김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산악회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김 할아버지의 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2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모두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산행을 하면서 저는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스페인의 산들과 등산 문화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반대로 한국의 산악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산악회가 단순히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모두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김치, 주먹밥, 삶은 달걀, 한국의 전형적인 등산 도시락이었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산악회가 마치 하나의 작은 공동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산행을 마치고 하산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등산 문화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산악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관계가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제 연구 주제인 도시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북한산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 안의 자연 공간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산악회분들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외부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서울의 자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북한산과는 또 다른 모습의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주변으로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이 푸른 물줄기와 녹지대는 마치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도시 속 자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변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어둑한 강줄기. 이 모습에서 저는 자연과 도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자연을 품에 안고 그것을 도시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닌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생활 공간이었어요.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녹지 공간들도 탐방해 보았습니다. 남산, 청계천, 서울숲 등을 방문하면서 저는 서울이 얼마나 많은 자연 공간을 가꾸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청계천의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한때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던 하천을 다시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 개발과 자연 보존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서울이 추구하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 계획 전반에 걸쳐 자연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 정원, 벽면 녹화, 도시 농업 등의 개념들이 서울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저는 제 연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지역들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해양도시 부산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저는 지역 환경단체와 접촉하여 연안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개발과 해양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단순히 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제주도였어요. 화산섬인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오름들을 걸으며 저는 이곳 주민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배웠어요. 특히 곶자왈이라 불리는 제주 특유의 숲 생태계는 제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한 생태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자연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각 지역마다 직면한 고유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강원도의 산악지역을 방문했어요. 설악산과 그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며 산촌 주민들의 삶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태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도 달랐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제 연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은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에너지 문제, 도시 집중화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도시 재생 사업 등도 제 연구 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기간은 제게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연구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제가 배운 것들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